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들어보셨죠? 경제학자 슈마허의 말입니다. 이 기술로 따지면 크고 화려한 기술보다는 작고 인간 친화적인 기술이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요즘 우리 주택시장을 보고 있다면 바로 이런 말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니주택, 맞춤형 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요. 센 경제 매거진 오늘 거주용으로 투자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니주택의 모든 것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투자용으로 선호되고 있는 미니주택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니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수익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일단 미니주택 어느 정도 크기의 주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 도량형 기준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10평대, 즉 12평에서 16평 정도의 주택들을 말합니다. 방은 한 개뿐인 소형 아파트나 부엌, 거실, 침실 등이 연결되어 있는 소형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바로 미니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미니주택의 인기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큰손들도 소형주택 투자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서울 강남과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 33에서 66제곱미터 사이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힘들 정도입니다. 네, 85제곱미터 일반 4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 33제곱미터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가격이 올라도 이게 얼마나 오를까 이렇게 투자 가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만 해도 소형주택은 가격이야 쌌지만 가격 상승 역시 거의 없는 품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얘기를 한번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잠실 1cm에서 가장 소형인 42제곱미터는 이제 아주 편리하고 좋은데 전체 868세대입니다. 그리고 당초 분양했을 때는 1억 7천에서 1억 9천5백까지 여러 가지였는데 현재 프리미엄은 2억 1천에서 한 2억 3천 정도 올라 있죠. 현재는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될 정도입니다. 네, 지난해 7월 입주한 잠실 2cm 아파트는 42제곱미터형의 경우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세가가 2억 원에 나와서 오히려 분양가보다도 높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가 1억 8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1년 만에 100%대의 수익률이 나온 셈인데요. 반면 이 아파트 중대형의 경우는 가격 상승폭이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삼성동 힐스테이트 46제곱미터형도 현재 시세가 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연초보다 50%가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소형 아파트들은 최근 공급은 얼마 없고 수요는 많아지는 분위기다 보니 최고의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주거의 편의성 때문에 비슷한 상품인 다가구나 다세대보다 선호도가 훨씬 높은 편입니다. 네, 일단 프리미엄 상승률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정도 100%대라고 하게 되면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나홀로 가구가 늘고 있다 이런 통계는 봤습니다만 이런 미니주택, 소형주택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니주택은 한때는 정말 인기가 없던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 주택이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서 정부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20%를 억지로 짓게 하면서 강남이나 잠실 등지에도 초소형 아파트가 생겨났는데요. 처음에 분양할 때만 해도 강남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나 정부가 이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50%를 짓는 것으로 규제를 바꾸면서 다시 이 초소형 주택의 공급이 끊겼는데요. 공급은 사라진 상태에서 갑자기 1인 가구 등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변하다 보니 미니주택의 희소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중대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던 대형 건설사들도 최근에는 다시 초소형 주택 건설을 잇따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형 주택을 찾는 수요는 많고 상대적으로 건설사들이 중대형 공급을 늘리면서 소형 주택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중대형보다는 임대사업 측면에서 소형주택의 투자 수익률이나 임대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도심이나 강남권, 연무지역 주변에 이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소형주택을 매입해서 투자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최소 이제 연 7, 8% 정도의 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딸린다. 당연히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 방법의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투자하십니까? 네, 소형 주택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낙찰받거나 직접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임대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입지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소형 경매로 시작해서 임대사업자까지 변신한 김모 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주변의 권유로 경매 시장에서 다세대 주택 한 채를 낙찰받았는데요. 이 주택의 시세가 8천만 원이었으나 경매 시장에서 6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져서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김 씨는 이 주택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을 받으면서 2년간 임대를 했고 2007년 1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2년간 연 10%대의 수익을 올린 데 이어 4천만 원의 시세 차이까지 생긴 셈입니다. 네. 김 씨의 방법은 소형 다가구나 다세대에 투자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는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청약 경쟁을 통한 당첨의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초소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 또 미분양 주택 가운데 초소형을 찾아보거나 분양권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수익을 더 높일 거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이렇게 네 종류로 초소형 주택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주택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투자 방식도 좀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김 씨처럼 소형 주택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주택이냐에 따라 투자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일단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는 최근에 경매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네. 자칫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낙찰을 받으면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형 다가구나 다세대 경매 투자 시장에서도 시세보다는 20%에서 30%는 싸게 사겠다는 저점 투자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권의 주택만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외곽 구도심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나 다가구의 경우 신규 공급이 적고 슬럼화된 수도권 외곽 구도심이 싸게 사서 임대를 좀 비싸게 놓는 수익성이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도심지보다는 수도권 외곽의 구도심 지역을 노려라. 다세대 다가구는 이렇고요. 아파트, 오피스텔은 어떻습니까? 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얘기가 좀 다른데요. 철저하게 도심 역세권 위주를 공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미니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이 몰리는 지역을 잘 짚어내야 되는데요.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초기 투자금이 적어도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드는 만큼 초보 투자자들이 만만하게 보고 덤벼들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또 소형만을 고집해서 교통 등이 열악한 외곽 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칫 매매가도 오르지 않고 세입자도 구하기 힘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와 같은 주택가격 급등이나 이런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기에는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 기대치도 조금 낮추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거래가 되거나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상반기를 기준으로 볼 때도 좀 국지적으로 특정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좀 투자 수익률이 보장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라던가 금리 인상 또는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3주택자 임대소득세 부과처럼 좀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 변화나 제도 변화, 규제 완화 속도 같은 것을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 계획도 좀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될 당시만 하더라도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미니주택, 소형주택이 다시 투자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 변하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에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휴가철입니다. 이미 휴가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상황에 휴가는 무슨 휴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복된 일상을 떠나서 잠시 재충전하는 게 일의 능률을 높인다는 연구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면서 재충전하시는 거 꼭 필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비용 문제가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머니 걱정을 덜어드리는 묘안을 저희가 짜봤습니다. 알뜰하게 바캉스 보내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강렬하는 태양, 뜨거운 햇볕 아래 연일 불쾌질 수는 녹화만 가고 무더위를 피해 바캉스를 계획하는 사람들. 계곡으로 갈 것 같아요. 바닷가로 동해안이요? 그냥 방콕 갈 예정입니다. 잠을 조금 편하게 낮은 데서 잘 민박? 캠프 하나 살라고. 하지만 마음만 앞선다고 바캉스를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 손정부지로 솟는 바캉스 비용, 초저가로 보내는 방법. 재테크 플러스에서 공개합니다. 서울시 송파구엔 이름만 대면 주민들 모두 안다는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여름만 되면 이곳 주민들은 먼 바다 갈 것 없이 이곳에서 바캉스를 보낸다는데 여기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놀러 가는 거예요. 총 수영장 길이 160m에 수심 30에서 80cm로 가족들이 놀기엔 안성맞춤인 이곳. 더욱 놀라운 것은 수영장이 무료라는 사실. 예, 저희 송파구에서는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성내천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공짜 수영장이다 보니 관리가 소홀할 거란 생각마저 드는데 그렇다면 수질 관리는? 인근 지하철역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여 아이들이 사고가 나진 않을까 주시하는 이분?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수상 안전요원부터 응급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의료시설까지 정말 있을 건 다 있다. 어느새 이렇게 물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면 더위도 한풀 꺾인 듯 물러나 있는데 친구랑요 같이 놀면요 우정도 쌓이고 재밌어요. 날이 더웠는데 수영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한참을 물속에서 놀다가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점심 먹는 재미까지. 맛있어요. 집에서 가까워서 너무 좋고요. 더군다나 또 무료라는 점. 성내천 최고예요. 저희 애기 엄마들한테는 너무 반가운 장소고 너무 고마운 장소예요. 물도 깨끗하고 좋아요. 비싼 수영장 바가지 요금 걱정 없는 바로 공짜 수영장. 주민들에겐 피서지 명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갈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구리의 한 건물. 입구에서부터 온갖 텐트들이 둘러쳐 있는 것으로 보니 캠프장인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곳은 캠핑 용품점이었습니다. 호텔 버너부터 다양한 캠핑 용품들이 손님 맞이에 한창. 게다가 가격 또한 초저가라는데. 너무 불황이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한테 좀 저렴하게 그 바캉스를 좀 다녀오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할인 폭을 좀 냈습니다. 한 30-4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중간 유통 과정 없이 공장에서 물건을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시중 물건보다 훨씬 저렴하게 캠핑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혹시 오래된 물건이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폴은 쉽게 안 망가지나요? 폴 소재가 뭐예요? 폴 소재는 플라스틱에서 이 알루미늄으로 바뀌어갖고 그렇게 예전보다 이렇게 쉽게 손상되지는 않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마음 급한 손님은 텐트에 들어가서 먼저 경험해 보는데 넓고 아늑한 실내 속에 포근한 쿠션감까지 마음에 쏙 드는데요. 최신 텐트 속이 마치 내 집 안방처럼 눕자마자 잠이 솔솔 온다고. 쿠션감이 있다 보니까 잠이 솔솔 오겠어요 아주. 거기다가 이게 황토 코팅을 해놨다 그러는데 자연과 하나 다른 느낌입니다. 하지만 인기 품목은 따로 있었으니 이거 하나면 캠핑 걱정 끝. 저희 매장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이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4가지 패키지, 가족 패키지 상품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대체 어떤 구성이길래? 그만큼 이제 패밀리 패키지로 해가지고 지금 자동 텐트 하나가 들어가고 우선 7, 8인 자동 텐트가 들어가고 식탁이랑 의자가 4개 포함된 테이블 세트가 하나 포함되고요. 그리고 코펠이 18인용 코펠이 추가가 됩니다. 발포 매트가 2장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랜턴
랜턴 하나가 더 추가가면서 패키지 구성이 되고요. 그렇다면 가격은? 이게 총 다 했을 때는 한 68만 원 정도 나옵니다. 68만 원 나오는데 저희 이쪽에 오셔서 저희 매장에 오셔서 패밀리 풀 세트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36만 원에 지금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푸짐하진 이 손님. 마음은 벌써 바다로 출발. 아무래도 따로따로 또 구매하면 가격도 또 올라가는데 패키지로 하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이 많이 다운되니까 어차피 다 살 건데 패키지가 있으니까 편하죠. 또 오늘 휴가는 아마 재밌을 것 같은데요. 텐트 치고 무료 수영장에 초저가로 만나는 캠핑용품까지 바캉스 걱정 한 번 해결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 이곳은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한 문구거리. 바캉스를 즐기다 보면 물놀이 용품이 필요하기 마련. 물놀이 용품 사러 나왔는데요. 이 엄마들이 여기 자주 오시는데 여기가 많이 싸대요, 마트보다. 그래서 다양하고 그래서 모처럼 애기하고 나왔어요, 오늘 토요일이라. 다양한 튜브와 수상 안전용품, 물놀이 기구들까지 바캉스에 필요한 용품들이 모두 한자리에. 요즘 아무래도 바캉스 시즌이고 곧 방학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약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물건이 나가고 있어요. 때문에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에겐 알뜰 물놀이 용품 명소로 유명하다는데 휘황찬란 다양한 물놀이 용품이 마련되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이거는 일반 시중에서 4, 5만 하는데요. 저희 가게에서는 약 2만 4천 원 합니다. 싸네요. 네. 이걸로 하나 주세요. 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저희가 가져와서 중간 유통 마진 없이 여기서 도매로 팔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있습니다. 준서야, 해봐. 엄마하고 같이. 물놀이에 앞서 연습 삼매경에 빠진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엄마 아빠와 난생 처음 해보는 물놀이에 벌써 신난 갓난아기까지. 벌써 바닷가에 온 것 같아요. 애기도 좋아하고 저희도 마음이 좋네요. 싸게도 살 수 있고. 바로 이번 주라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박태환처럼 될래요. 48,000원. 얼마 안 되는 합리적인 가격. 굉장히 싸가지고 정상 가격이면 87,000원 하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보다 좀 싸고 인터넷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거기보다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인 것 같아요. 부지런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절호의 찬스. 발빠르게 찾아보면 진리는 있는 법. 할인적인 휴가 비용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쇼핑의 지혜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여름 알뜰 바캉스로 시원하게 보내세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생활경제의 다양한 노하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유평창 자산관리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RTNS의 유평창 교육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그 진짜 부자, 예. 정말 뭐 제대로 된 부자가 돼야 된다. 네. 이 말씀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그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돈이 많아서 이제 부자다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부자의 어떤 그런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제가 판단할 때는 비재무적인 자산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다, 금융자산이다 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어떤 여유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상대적으로 어떤 정신자산이라든가 명예자산 이런 부분이 이제 비재무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여유롭고 정말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비재무적인 자산이다. 그저 돈이 최고고 돈 많이 벌어놓으면 노후 행복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좀 놀라실 수도 있으실 텐데 네. 이 뭐 어떤 게 비재무적인 자산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6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우선 건강한 몸이 되겠습니다. 사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몸이 아프면 현실 생활이 고통이거든요. 반대로 뭐 돈은 많이 없지만 건강하면 하루에 3끼 밥만 먹어도 예.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좋아하는 분야의 어떤 그 전문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저작권 같은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단순히 취미생활 넘어서
그 전문가 어떤 협회에 가입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그와 관련된 부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죠.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부의 가치는 상당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해서 어떤 명예가 얻어지겠죠. 그 어떤 돈 이외에 어떤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명예를 얻는 데는 많은 고통과 뭐 시간이 따르겠지만 명예도 상당한 그 비재무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문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어느 한 대에 열심히 하고 어떤 가정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소홀히 했을 때는 또 다음 때에 상당히 불행해질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부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때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가문에 대한 어떤 그런 명예도 함께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복한 추억인데요. 가족들은 가장 추억을 많이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부자라도 가족끼리 뭐 어떤 추억이 없거나 뭐 하다못해 뭐 근교에 놀러 간 적도 없고 뭐 영화를 본 적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생활이 무미건조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가장만 부자이지 가족들은 부자가 아닌 것 예. 같죠. 그래서 같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자 마인드죠. 이 5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 이제 마음이 부자인 건데 아무리 많은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이 더 큰 걸 가지려고 한다면은 부족하게 된 겁니다. 네. 가령 200억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100억 이제 모았다고 하면 여전히 본인이 생각하는 부의 절반밖에 못하는 그렇죠. 반토막인 재산밖에 안 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자로서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부자 마인드까지 6가지 얘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게 몇 개가 있나 세어보게 되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가치와 가격의 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보통 가치와 가격을 비교한다면 어느 한 시점에 가격은 하나입니다. 가령 뭐 경매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시점에서 보면은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그 재산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인 100색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적인 자산이 있다고 보면은 그 가격이 나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에게 자전거를 선물한다든가 아주 네. 고가의 자전거를 뭐 이럴 경우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가격은 높지만 그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 분에겐 휠체어가 더 좋은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그런 가치에 맞는 그런 비재무 자산을 많이 이제 구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뭐 표현이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가격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치는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본질에 접근해야지 진짜 행복을 느끼고 부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치와 가격, 현상과 본질 얘기까지 나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철학에 배웠던 것들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네. 다시 좀 현실로 내려가 보십시다. 그 시대가 바뀌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치, 가격 이런 것들은 변하는 것 같지만 네. 이 부자라는 얘기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가장 큰 복권이 주택복권으로서 900만 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900만 원이면은 좋은 집을 한 채 사고 남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그 일부 지역은 뭐 10억 단위 주택도 많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부자의 기준이 얼마냐면 20억 원을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20억 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물가에 따라 가지고서 부자의 기준도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라고 하면은 상대적인 부자가 또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세계적인 어떤 통계를 보면 세계 2%에 불과한 부자들이 전체 자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 조사도 있습니다. 이렇듯 물적인 그런 부자는 어떤 숫자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 2% 부자분들이 만족하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불행한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재무적인 자산이 많은 분이 진짜 부자인데 한마디 표현해 본다면 현재 삶에 대한 행복의 어떤 포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밥을 한 끼를 먹어도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좀 덜 먹으면은 약간 그 아쉬움이 남고 네. 좀 허전하죠. 그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신이 부자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 기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재무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저 부자야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이 부자가 되는 선에 그치지 않는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보여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천직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그건 좀 정신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명장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대우중공업의 이제 김규환 명장님이라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분의 책을 읽고 또 많은 강의를 듣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세 젊은 아주 어린 나이에 가장이 돼가지고서 많은 고통을 겪고 학교도 거의 못 다닌 상태에서 이제 대우중공업에 사환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뭐 엄청난 그런 그 명예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영실상을 수상한다든가 대통령 평창이라든가 특허를 뭐 2만 개 이상을 출원하셨고 또 그 공부를 못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5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분도 그렇죠. 이제 예. 김규환 명장님이 이제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업계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오로지 열정만 가지고서 보험망에도 오르고 현재는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뭐 해피라이프라는 그런 그 교육업체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이제 27세 나이에 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죠. 네. 그 상태에서 자전거를 배우고 해서 그 어려운 지방에서 보험 일을 하셔가지고서 뭐 지점장도 하고 뭐 교육부장도 하시고 해서 대단히 성공한 그런 분이 이제 계시는데 네. 두 분 다 천직이라는 직업 의식과 열정이라는 어떤 그런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분 다 저희 센 경제 매거진 코너인 퍼스트 클래스에 한번 좀 모시고 싶은 분들입니다. 닮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공하신 사례 이런 인생을 산다면 돈이 좀 생활에 쪼들려도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비재무적인 자산으로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좀 전수해 주셔야죠. 네,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네. 일단은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특히 물질적인 재산을 통해 가지고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나 근심 걱정이 1등이 있거든요. 가장 큰 근심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해결하고 나면 2등인 근심이 다시 1등으로 올라옵니다. 아하. 그리고 현재 나에게 있어서 1등 근심이 다른 분에게는 100등 밖으로 밀려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렸지만 일단 근심 걱정이 없는 분이 진짜 부자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나의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건물 하나 짓더라도 측량을 다 해가지고서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 본인이 물질적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계량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 부분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다 부자가 되면 뭐 이제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뭐 초등학교 때 다 1등 하려면 안 되는 것처럼 상대적인 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산을 인정하고 만족하자라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라는 건데 거꾸로 나보다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분들을 보며 살자라는 거죠. 네. 그 북경올림픽 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금메달리스트, 은메달, 동메달 메달리스트에게 행복도 조사해봤는데 금메달이 가장 행복했고요, 물론. 그 다음에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동메달은 본인까지만 메달리스트고 4등부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노메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은메달은 금메달한테 졌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만 바라보니까 이제 불행한 걸로 그러네요. 느낀다고 하는 예.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우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부분인데 가훈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 대부분 가정에 가훈이 있겠습니다만 뭐 있으면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2개를 만들든지 해서 좋은 가훈을 만들어서 그 가훈을 아침 저녁으로 쳐다보면서 이제 어떤 비재무적인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재무적인 자산을 구체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자격증이든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족과의 추억이든 뭐 이런 부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진짜 부자가 되는 비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배울 만한 부자들이 남겨준 그런 선례가 있지요? 네, 뭐 현재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뭐 세계적으로 대단한 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지고서 현재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경주 최부자라는 네. 분이 계십니다. 아마 거의 이제 보통 명사화 돼가지고 얼마나 맞습니다. 분들 아실 예. 건데 이분의 이제 가훈이라 볼 수 있겠죠. 이제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진사라는 것은 가장 등급이 낮은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지만 본 과거를 볼 수 있는 그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겸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재산을 1년에 1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라는 것은 상생하자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어떤 농사 짓는 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농사를 짓자라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 나그네가 오면 항상 뭔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건 나눔을 실천한 거라 볼 수 있고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고. 네. 어려우니까 논밭을 헐값에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네, 그럴 때 그거를 안 네. 사주는 것이 오히려 배려하는 거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문에 이제 며느리들이 들어오게 되면 3년 동안은 아주 뭐 사치하지 않게 문명옷만 입어라라는 것은 검소를 몸에 배게 하려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끝으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옛날에 백리는 상당히 멀은 거리였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게 하라는 그런 어떤 기부의 그런 문화를 예전부터 경주 최부자께서는 실천하지 않았나.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 보면 비재무적인 자산이 많은 분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1살, 2살 나이 먹어가면서 옛말 틀린 거 없다라는 얘기들 실감하실 겁니다. 경주 최부자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공감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돈은 많지만 친구도 없고 자랑할 데도 없고 그저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비재무자산을 쌓아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알트윈에셋의 유평창 교육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업, 입학,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이곳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이국적인 입맛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아이들은 그 분위기 때문에 좋아하긴 합니다만 어른들은 어쩐지 좀 내 입맛은 아니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런 한국인의 의중을 꿰뚫고 또 적절한 분위기의 음식을 개발해서 2년 만에 외식업계를 접수한 곳이 있습니다. 한식 패밀리 레스토랑 불고기 브라더스인데요. 이재우 대표의 행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최근 외식업계가 문을 닫는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외식기업이 있다. 20년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마침내 한국식 풀서비스 레스토랑 불고기 브라더스를 선보인 이재우 대표. 2006년 10월 1호점을 낸 지 1년 8개월 만에 13호점을 개설. 현재 세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불고기 브라더스가 성공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불의 세기와 온도, 염도까지 메뉴를 표준화한 맛의 개발에 있다. 더불어 한식 레스토랑 고급화를 선언, 고객들에게 맛과 분위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종 음식의 세계화를 꿈꾸는 불고기 브라더스 이재우 대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자. TGI 프라이데이 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웃백을 하면서 한국식 스테이크하우스나 한국식 고깃집을 하면 참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불고기 브라더스를 계획하고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웃백에 있을 때 미국식 그 뉴욕 스테이크라든지 리바이 스테이크, 뭐 텐더론 스테이크 이런 스테이크도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불고기 메뉴들을 주제로 한 한국식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식 불고기, 언양식, 광양식 불고기 같은 양념된 불고기뿐만 아니라 뭐 이름만 들어도 뭐 맛있게 생각되는 꽃등심이라든지 갈비, 양념갈비 이런 것들을 이런 메뉴들을 좋은 분위기에서 또 서비스하게 된다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첫 해 2개 오픈했고요. 2년 차에 5개, 또 작년에 5개, 올해도 지금 현재 3개 오픈했고 2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 중인데도 불구하고 확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황일수록 임대료가 싼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데를 선점하고 있다 그러면 화랑이 됐을 때 그 매출이나 이익들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니는 한식당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은 본받고 또 문제점들은 어떻게 개선할까 생각을 많이 해서 그걸 반영했고요. 또 직원들하고도 미팅을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식당에서 쓰는 가위 같은 것은 이미지 안 좋기 때문에 또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한식당에 맛은 손맛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은 다점포를 해야 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스토어마다 사람마다 직원마다 맛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치를 위해서는 산도개, 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위해서 또 염도개, 또 당도개, 또 온도개, 시계,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 냉방이라든지 온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계나 습도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레시피를 일정하게 만들고 맛을 전 스토어가 일정하게 되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한식당은 연기하고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또 손님들이 맛은 좋지만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객들이 이미 서양식당들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많이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식당이 양식당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맛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테리어, 분위기, 조명, 음악 이런 것까지 다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요새는 맛 한 가지만 갖고 또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한식당이지만은 그런 감성적인 면까지 다 한식당에서 만족을 시켜주고 한다 그러면 굳이 서양식당에 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분위기에 좋은 시설들, 좋은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그 고가의 위스키나 또 프랑스 와인, 일본의 사케들이 많이 들어와서 손님들 입맛, 술맛이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웰빙이라든지 건강을 염려하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독주보다는 고급 술을 또 적게 마시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희석식 소주보다는 우리나라 전통 술을, 고급 전통 술을 좋아하는 손님도 많아졌고 그런 경향도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판매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에는 또 우리 술이 잘 어울리고 음식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전통적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식당이기 때문에 딴 나라 사케라든지 일본 사케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놓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전통 술을 갖다 놓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은 저희가 TGI 프라이데이나 아웃백을 도입했던 것과 반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좋은 그 외식업체로 명성을 떨치고 브랜드를 구축한 다음에 또 외국에 있는 식당을 해본 경험이 있는 파트너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주는 형태로 해서 로얄티와 또 마스터 프랜차이즈 피를 받는 방법으로 또 한식 세계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불고기 브라더스 14개 매장, 또 카레브커피 5개 직영점, 또 철판 부대찌개 1개 매장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한국 내 리딩 외식 회사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재 회원국들 가운데서 하위권인데요. 뭐 펀드, 주식 같은 곳으로 여유 자금을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 때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가계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닐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저축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있는 한도 내에서 빠듯하더라도 저축액 늘려가시는 게 가정 경제도 좋고 국가 경제도 보탬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센 경제 매거진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